첫 번째 출연 이후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반응이 굉장히 예상보다 더 좋아서 네. 되게 응답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아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또 감사합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댓글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네. 또 이제 암호화폐가 또 이제 과거하고 이전과 되게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관심도 많아지고 네. 또 조사님 책이 워낙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암호화폐도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게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2015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했다면 이게 100배에서 15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단기 투자로 그런 수익을 얻으신 분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시간의 힘을 극복을 할수록 투자의 성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그 과거에 뭐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몇 배씩 되고 막 이런 게 수치적으로 있나요? 네, 이게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반감기가 이제 2016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2012년에 한 번 있었고, 2016년에 있었고, 그리고 2020년에 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씩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반감기가 한 2024년 정도에 또 오잖아요. 4년 주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지금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2024년까지 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전에 많이 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은 시간의 힘이라는 거 그걸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출연하셨을 때가 그 암호화폐 한 반토막 났을 때 비트코인. 그렇죠. 그 시점에 출연했었죠. 네. 근데 그때 대비로는 지금 많이 또 올랐죠. 괜찮아졌고. 네.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4천만 원 초반대였는데 네. 지금 이제 4천만 원 후반대니까. 후반대 그리고 5천만 원 넘기도 했었고 네. 그런 일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서 웅달님도 이제 또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네. 또 이렇게 좋은 또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죠. 네, 감사의 따름입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또 이제 아무래도 소액을 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요즘에 좀 암호화폐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주요 이슈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불행한 사태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이슈가 현재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사실 2개월째 좀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좀 꽤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인들의 어떤 단기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하세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는 이 주식과의 디커플링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원래 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그런 용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디지털금 이런 분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미국 주식, 특히 주식들과는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스닥 기술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과 다른 움직임을 꽤 여러 구간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원래 이 비트코인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목적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이거는 어떤 국가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자산이라는 의미인데 이번에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죠. 왜냐하면 이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앞으로 숙제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상승이 러시아의 어떤 단기적인 수요 상승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현상에 대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되게 많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가격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외신들의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올해는 뭔가 금리 인상이나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아서 이 기관들이 지금 현금을 굉장히 좀 빵빵하게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조명이 되고 이 기관들이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또 이제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연준이 3월 중에 아마 한 0.25% 상승을 할 거라는 맞아요.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3월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에서 느낄 때는 이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렇죠. 그동안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었고 맞아요. 시세 차익도 이제 실현해야 되고 그냥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이랑은 좀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기관들은 생각보다 장기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시장에서는 현금 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또 그걸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 맞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소량씩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사지는 마시고 조금씩 매주마다 이렇게 물량을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은 이렇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 진입할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한동안 이렇게 횡보하다 갑자기 그 짧은 기간 동안 확 오르는. 네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기관들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웬만큼 돈을 넣어서는 그렇게가 좀 힘들거든요. 특히나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졌을 때는 기관들이 먼저 진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인들이 또 추가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게 추격 매수 같은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기관들이 움직였을 때 뒤늦게 가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그 그래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맞아요. 근데 주식도 비슷하더라고요. 주식도 사실 비슷하죠. 네. 이게 기관들의 어떤 센스는 주식과 비트코인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걸 맞춰서 그때 같이 그 기관이 먼저 한 거를 타서 올라간다 이게 생각만큼은. 그렇죠. 그렇게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는 거의 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또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넣을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저자님께서 보실 때 이 암호화폐 그 시장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그걸 좀 정량적으로 몇 배 정도 빠르다 이런 게 좀 표현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이 크립토 시장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인데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10배, 10배는 좋게 빠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마 뭐 최소치가 아닐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이 시도들이 그냥 이렇게 큰 기업들, 빅테크들도 굉장히 혁신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핀테크라는 금융을 혁신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속도를 너무 말씀드렸다시피 이기려고 하거나 또 그걸 또 너무 의심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절한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는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좀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대장코인을 보면 좀 많이 옛날보다는 제도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도화 많이 됐죠. 지금 이미 그 두 자산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또 신용 기반으로도 비트코인을 막 사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은 이거를 완전히 법정 통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자산, 특히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건 두 개는 굉장히 비교적 안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재님, 이게 이제 많이 옛날하고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제도권 화도 됐는데 기관도 많이 사고요. 혹시나 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로가 되는 경우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이런 가능성은 진짜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음. 원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옹달님 질문대로 뭐 100%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어. 같아요. 언제든 우리는 그런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미래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생태계들을 만들려면 뒤에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정말 이 블록체인 산업과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없이는 이 경제 생태계를 구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자산을 그냥 너무 투자 자산이라는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지 말고, 이게 어떤 미래를 바꾸는, 그리고 미래를 여는 핵심적인 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 산업이 없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 대표적으로 이런 새 시대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게 네. 그 저변에는 이런 암호화폐나 여러 코인들 그런 것들이 저변에 연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없이는 구현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웹 3.0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키워드들이잖아요. 근데 뭐 NFT도 있고 뭐 디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키워드들이 있지만, 이 웹 3.0과 메타버스 같은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웅달님은 메타버스가 뭐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타버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냥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 나의 부캐가 있고 이런 모습이 좀 그려지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를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활동들을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소비를 하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아마존 같은 회사 아니면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본인들의 서버에다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의 서버에 만들면 이 세상은 갇혀진 세상이 되는 거죠. 그냥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런 구글 같은 회사들이 정책을 바꾸면 내 수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를 해보면 그런 경험들을 좀 하거든요. 네. 유튜브가 정책을 바꾸면 갑자기 채널이 안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도 그래요. 페이스북 게임들이 옛날에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휘둘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서버를 구축을 하면 서로 간의 이동이 안 되죠. 결국은 이 세계에 갇혀서 결국은 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활동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블록체인은 일단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이어져 있는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걸 만들 때는 오픈 소스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모두가 프로토콜에만 부합이 되면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정책을 바꿀 때도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 거버넌스 과정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메타버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미래에는 메타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굉장히 중론이죠. 왜냐하면 어떤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현재 어떤 정통적인 산업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세상은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빅테크를 비롯한 모든 어떤 기업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도래했을 때 이제 그 주도권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돈으로 사용되는 게 뭔가요? 바로 암호화폐인 거죠. 네. 암호화폐가 거기서 재화를 구입하고 뭔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최근에 저도 이거 기사를 본 건데, 메타버스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입는 옷을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제 시작되는 뭐 거죠.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겠어요. 자동차도 사야 되고 시계도 사야 되고 뭔가 모자도 사야 되고 뭔가 거기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활동들이 지금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서 또 초입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어떠한 기사를 보니까 네. 또 약간 이게 음모론적인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기관들이 시간을 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시장을 견제하고 막 이게 약간 뭐 지적 사기다, 이게 뭐 허구다, 뭐 이렇게 얘기는 네네. 하지만 실제로 걔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네. 다 모으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 구현하려고 하고 자기네 맞아요. 코인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월가의 움직임들도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튜버 분 있으시죠. 그분의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건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을 절대 비하하는 발언은 아닌데 월가와 한국의 금융권이 좀 다른 이유는 월가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페이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가치가 있는 거 알면서 자꾸 막 이런 어그로를 퍼뜨려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때 주워 담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헤지 펀드들 가령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 펀드가 브릿지 워터스 어소시에이츠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을 뭐 미국의 4대 헤지펀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4대 헤지펀드가 이제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근데 그 회사의 CEO도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 4대 헤지펀드 중에서 거의 뭐 대부분 언론 플레이였네.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들은 진입을 하는 타이밍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국내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은 금융사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들도 빅테크들도 자꾸 말만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메타버스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빅테크들이 자신의 서버에 구축을 하면은 결국 닫힌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일종의 게임과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굉장히 더 많이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웹 4.0, 웹 3.0 그리고 메타버스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변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생태계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암호화폐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기술로 그렇죠. 진화의 그런 걸로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또 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하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댓글을 다시는 달려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거는 전 당연히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 친구분하고 좀 갈등도 있었죠. 그 친구 갈등인데 지금은 뭐 둘이 굉장히 또 친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결국은 공부를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조금 덜 하신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투자의 관점보다는 이 세상의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면은 그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들이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한번 진짜 공부를 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딱 느끼는 게 불과 1,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진짜 2년까지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1년 사이에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은 2021년 초반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의 속도가 10배라는 말이 실감이 가죠. 실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 진짜 리뷰도 너무 좋고 읽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네. 꼭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또 맞아요.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산업의 그런 큰 변화의 흐름과 맞아요. 함께 그리고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잘 서술해 주셨기 때문에 꼭 네.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저자님 그 지난번에 네. 출연하셔서 언급하셨던 것 중에 좀 궁금증이 생겨서 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 ETF 있잖아요. 네. 그게 출시가 지금 안 된다고 하셨죠? 아직은 출시가 현물 ETF는 출시가 안 안 됐어요. 됐다. 네. 근데 그게 만약 되면 네. 그게 그 호재인가요? 엄청난 호재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이슈 중에 비트코인 ETF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 같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굉장히 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게 큰 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리해준 중앙기관이 없잖아요. 주식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거래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증권사 앱으로 보든지 어떤 MTS나 ATS를 봐도 가격이 똑같고 그리고 보안성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모두가 법인들이 저마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안정성의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죠. 주식에 비해서는. 그리고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보장도 되지 않고요. 가령 2014년도에 굉장히 큰 암호화폐 거래소, 그냥 세계 1위였어요. 마운트 콕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었는데 네. 파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산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한 2천만 원 가까이 갔다가 거의 200만 원 뭐 그렇게 떨어졌어요. 10분의 1.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실제로. 그게 해킹당한 거예요?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회자가 될 정도로 되게 큰 사건인데 전통적인 자산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시대가 변했다는 걸 갖다 인지하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에 계속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마운트 콕스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또 확신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은 좀 있으신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큰 손들이 되게 많대요. 정말 많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너무 불안하면 개인 지갑으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갑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실을 하거나 하드월렛을 분실하거나 아니면은 비번을 까먹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게 못 찾는 됐을 때 거죠, 못 찾죠. 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비번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중앙기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카오에 문의를 하면은 비번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암호화폐는 그런 중앙기관이 없거든요. 모두 다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되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근데 ETF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거래를 하고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똑같이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불안해서 시장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더해서 계속 소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 비밀번호 까먹은 분들도 계시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양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시장에서 굉장히 더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논리들을 펼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기대치를 반영해서 실제보다도 더 많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ETF가 부각되는 또 이유가 금 ETF랑 되게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금 ETF가 2010년도 초반인가 뭐 그때 나왔었어요. 이 GLD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8년 동안 2000년 초반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발행이 되고 순식간에 8배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금 ETF가. ETF가 즉 이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이런 것처럼 네, 그 당시에 네, 금이 그렇죠. 네. 그래서 금이 그렇게 8배 상승을 하고 나서 어. 지금까지 그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금도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꼭 진짜 디지털 금이라는 그 용어에 완벽하게 막 부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불리는 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도 자체는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지금 보고 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들은 금을 훨씬 더 능가할 거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금이랑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금이 애플보다 한 7배 정도 높거든요. 와. 근데 암호화폐 시가총액 다 합쳐도 음. 애플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만약에 디지털 금이니 비트코인이 금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거의 한 20배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게 또 있죠. 또 그래서 그 금의 역사를 보면 그렇죠. 금이 또 그 ETF 출시 그 역사를 보면은 또 그 비트코인의 미래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궁금했던 게 그 CBDC 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네. 디지털 화폐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되게 그게 진짜 정부가 통제하고 CBDC 네. 발행하면 이거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그런 볼 수 생각이 또 있죠.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좀 매크로라고 하나요? 네. 거시 경제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제가 최대한 쉽고 흥미롭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그 이번에 루브라가 폭락한 이유가 스위프트 때문이잖아요. 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이런 조합의 형태인데 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을 배제한다고 하니까 루브라가 폭락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갔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스위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웅달님도 좀 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유튜브 수익도 맞아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도 이 스위프트 애드센스 입력해야죠. 스위프트 입력을 해서 이 스위프트 전산망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국제 송금부터해서 외국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무역 같은데 엄청나게 다 타격이 오게 돼요. 루브라를 국제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걸핏하면 스위프트 제재를 꺼내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란이거든요. 이란을 스위프트 제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거의 이란 경제가 30%는 소실되는 거의 뭐 경제가 폭락을 했죠.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고 지금도 이란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이 스위프트에 의한 그런 위력이거든요. 결국은 무역이라는 그런 국제사회에서 무역과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는 거는 사실 생계수단이 다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죠. 뭔가 굉장히 담보 잡힌 거, 담보물 잡힌 거, 뭔가 목을 잡힌 느낌이죠. 네. 멱살을 잡힌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자신들만의 국제 결제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CIPS라는 거거든요. 이 CIPS를 가지고서 이제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옆에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배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CIPS 위에서 돌아가는 그 중국의 이게 화폐가 바로 디지털 위안화 CBDC예요. 이게 이름이 DCP라는 거거든요. 이걸 만든 이유가 이 중국이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CIPS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려는 거예요. 자, 만약에 CIPS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했지만 중국은 실패했죠. 근데 이번에 자꾸 미국이 스위프트 가지고 속된 말로 조금 좀 깝치니까 우리가 좀 혼내줘야겠네 이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감하게 미국한테 대드는 그런 겁없는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요. 유럽도 자신들만의 어떤 스위프트 체계 같은 걸 만들어서 미국의 좀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구나. 그게 언제 그게 크게 시작이 됐냐면 이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너무 많이 뒤흔들었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럽도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중국이 CBDC를 만든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미국은 CBDC를 그 방향으로 해결책으로 잡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분석은 아니고 매사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이 이제 CBDC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더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무엇보다 이 사용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암호화폐 기반보다 좋은 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물론 이건 제 추측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있죠. 암호화폐에 사용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화하는 방향을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가치가 이렇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고정되는 달러처럼 계속 유지가 되는 코인인데 블록체인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1위가 USDT라는 거거든요. 테더라는 네.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작년에 테더 위기론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 이 테더를 지금 누가 추격을 하고 있냐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추격을 하고 있어요. 예. 이 USDC가 뭐냐면 미국 자산으로 만든 거예요.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북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본인들이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월가 분석들을 보면은 올해 테더를 USDC가 따라잡을 거란 얘기가 굉장히 또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밀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USDC를 밀어주게 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떠받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서 채굴 금지했을 때 채굴장들도 다 받아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미국이 향후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CBDC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닌 거죠. 아닌 거고 근데 미국은 오히려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제도권화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매사리 보고서 같은 데서 나오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들을 다 만들어서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 수 있고 얼마나 중국의 그런 도발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달인가요? 연준에서 CBDC 보고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좀 읽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보관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지, 뭐 카드의 형태인지 아니면 뭐 수표의 형태인지 종이 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투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CBDC를 발행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너무 투명하게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카드와 다르게 좀 불투명한 맛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정말 A부터 G까지 다 추적이 된다. 그러면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떤 수요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는 CBDC는 일단은 굉장히 어떤 수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떠나서도 이렇게 비트코인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이지만 CBDC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은 훨씬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투명성은 굉장히 더 커져서 익명성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했을 때도 비트코인과 CBDC를 어떤 경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은 CBDC가 나오더라도 이 두 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 테더나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면 가치가 달러에 예를 들면 1달러에 뭐 1테더 네, 1달러 1테더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건가 보네요. 테더나 그 USDC 이런 데는 투자를 그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게 그건 왜 보유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용도냐면 자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 네.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더 간편하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훨씬 더 수수료적인 측면도 그렇고 훨씬 더 간편하게 바꿔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가령 그 업비트만 봐도 USDT 마켓이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에서 현금 말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디파이예요. 디파이 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면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서 쓰고 이걸 가지고 다시 갚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파이 시장에서 어떤 유동성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 이 부분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복잡한 약간 문제죠. 복잡하네요. 약간 네. 복잡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상황 자체는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도 좀 설명이 돼 있나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디파이에서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음. 전체적인 흐름을 또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구나. 이게 네. 진짜 또 스테이블 코인, CBDC 이런 걸 얘기를 또 들으니까 네. 암호화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렇죠. 뭔가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거와의 경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또 너무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에서 좀 궁금했던 게요. 네. 그 김치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러시아도 러시아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생겼어요. 그게 왜 그렇게 국가마다 똑같은 1비트코인인데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수급의 문제예요. 김치 프리미엄이랑 러시아 프리미엄은 사실은 발생하는 원인은 똑같아요. 공급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잖아요. 공급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너무 많은 수요가 몰려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그게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을 하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닫혀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공간에서 수요가 너무 폭증을 하면은 결국은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국 분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코리아 김치 프리미엄이 생긴 거는 한국이 엄청나게 열정이 있는 거죠.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이걸 포모라고만 분석을 하는 건 저는 좀 잘못이라고 봐요. 근데 언론들을 보면은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심했을 때는 30%까지도 갔었거든요. 엄청나죠. 30%면. 보통은 5%도 안 되는 그래요? 거죠. 그 정도. 왜냐하면 같은 물건인데 30%가 차이 났다. 이거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힘든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겨났을 때 많은 분들이 포모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들이. 포모라는 거는 이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들보다 도태되는 게 두려워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해야 되겠다, 뛰어든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뭐 굉장히 어떤 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또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도 약간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죠. 김치 프리미엄은 언제 형성되냐면 이 상승장에서 훨씬 더 커져요. 하락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예요. 맞아요. 지금이 사야 될 타이밍인데 다들 오를 때 사신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전략이죠. 자, 근데 아까 이제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또 재정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뭐 김프 매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싼 데서 이제 싼 데서 그럼 만약에 그 러시아 거래소가 굉장히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올라 있었대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서 만약에 러시아에서 팔 수 무역하는 거네요. 이걸 이제 재정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싼 데 사서 비싸게 사는 거래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언젠가 가격은 또 균형을 맞춰지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그게 또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 오래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 이거는 무위험 거래라고 하거든요. 딱 그 차익만큼 프리미엄만큼만 얻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네. 그 재정 거래까지 좀 얘기해 주셔서 순간적으로 궁금증이 든 게 이게 비트코인이 샀는데 갑자기 진짜 막 30%가 확 올라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셨는데 그렇게 오르면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냥 두셔야 되고. 그런가요? 저는 이게 너무 과도한 기준일 수 있는데 암호화폐를 사서 부분적으로 매도하는 기준을 저는 사실 한 200%에서 300%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100%를 했을 때는 딱 원금의 2배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좀 매도하기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200% 정도 됐을 때 부분 매도를 하는 거는
저는 원금 정도 회수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만약에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해서 원금을 회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러스밖에 없는 거죠.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근데 두 번째 원칙은 이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그 시점에서 원금 정도를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묵혀두면은 이제 그것부터는 계속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아니면 성장세가 완전히 끊겼을 때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더 좋은 게 생겨서 투자를 해야 될 때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다른 알트코인들 이게 한 200~300% 상승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 정도는 회수를 하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만 사실은 뭐 안정하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좀 추가를 한다면은 뭐 솔라나나 뭐 루나 같은 이런 코인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만약에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죠. 네. 여기 리플은 안 들어갔나요? 리플은 사실은 저는 리플을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은 생각이 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 코인의 목적 자체가 물론 저는 리플 코인을 굉장히 초기에 투자했어요. 제가 처음 암호화폐를 공부할 때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리플을 추가로 매입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고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카르다노나 폴카닷 이런 코인들 그다음에 뭐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진 못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굉장히 또 많은 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전쟁은 굉장히 정말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멈춰야 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들은 가치가 좀 재조명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암호화폐는 뭐 어떤 암호화폐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국제 송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많이 산 이유는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돈은 당연히 달러겠죠. 달러를 먼저 사려고 하면은 언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행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뱅크런을 했는데 거기 막 보면 줄이 막 정말 수백 미터 줄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는 당연히 한정적이고 결국은 대부분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었던 거죠. 암호화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증명이 된 거냐면 암호화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해외로 또 송금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국제 송금을 이 스위프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리플이 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들은 또 다른 코인들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좀 본 거죠. 근데 이거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리플이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리플은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이 방송을 듣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장기 투자로 적합하다고 하셨으니까 한 포트에 어느 정도 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카르다노, 폴카닷, 리플 합쳐서 한 70% 내외거든요. 70%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만으로 70%를 담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제 책 제목처럼 뭐 100배 오를 암호화폐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럼 그 30%로는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산 배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그 성향이 보수적이냐,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어떤 안정성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게 되죠. 그 나머지 코인들이 30%에 있는 그
자금 중에서 이거는 이제 100배 코인을 찾는 걸 목표로 하고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거는 한 같은 동기간을 견주어 봤을 때는 한 몇 배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좋을까요?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라는 네. 문제인가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세상에 왔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코인은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어떤 솔라나라든지 뭐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 3세대 암호화폐들이 등장하면서 위기에 빠질 거란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더리움의 정말 느린 전송 속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값비싼 수수료, 가스피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그런 가치까지 또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굉장히 굳건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트코인, 이 금과 같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뭐 10배, 20배 올라갈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라고 불리는 분들, 맥시멀리스트 분들은 그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 재산을 거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장이 초입이고 지금 성장이 끝났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 시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편이 확실히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1비트코인이 한 4천만 원 후반대, 네. 이더리움은 300만 원 초반대. 네. 여기서 투자를 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분할 매매로 조금씩 저도 직접 계속 모으고 있죠. 그래서 그 매입 타이밍을 정하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타이밍을 조금 더 잡는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너무 잔잔한 시장에서는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는 좀 더 오히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주 단위로 소량의 돈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꾸준히 주워 담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결국 1년의 평균을 맞추면 우리가 어떤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하는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투자를 지금은 하시면 굉장히 좋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이게 뭐 한 4,000에서 4,500 사이에서만 산다. 4,500 넘어가면 안 산다. 그것도 방법이죠. 하나의.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용한 방법일 수 있어요. 또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그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상승 기류를 이제 타기 시작하면은 그 원칙은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현금을 많이 쟁여놨다가 크게 한번 떨어질 때 나는 이걸 몰빵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내가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여력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 봐야 되죠. 아까 앞서서 한 20-30% 올랐을 때 그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한 200%, 300% 공 하나 더 붙일 때까지. 네네. 그러면은 이 20-30% 올랐을 때 이게 막 급격하게 20-30% 올랐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유혹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그 순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럼요. 또 막 치고 막 올라갈 수,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이 비트코인이 이게 암호화폐가 좀 무서운 게 올라갔을 때는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20-30%에서 팔기에는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좀 전제를 좀 빠뜨렸는데 만약에 본인이 트레이더면은 파셔도 돼요.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올라가서 또 하면 되니까. 또 하면 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20-30%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3%에서도 파시고 5%에서도 파세요. 이게 만약에 그걸 팔았을 때 내가 여러 가지 뭐 계산들을 해야 될 수수료 같은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득이 남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권에 도달했다 생각하면은 파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0-300%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암호화폐를 200-300%까지 버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200-300% 정도까지 버텨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 투자의 값어치가 음. 있는 코인들이에요. 적어도 시가총액 그래도 한 30위권, 50위권에는 아. 있어야 되고 이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커뮤니티의 지지와 완성도 측면에서 지지가 되는 코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게 주식에서도 경기 민감주 이런 거를 그렇죠. 장기 투자하면 장기 투자는 안 되죠. 그리고 음.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TQQQ 맞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배 레버리지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장기 투자를 해도 되냐 마냐 막 이런 분들도 막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위험한 방법이에요. 상패당할 수도 있죠. 어, 그건. 상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는 이제 하락했을 때 네. 그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은 수익이 계속해서 소실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 그런 주식들을 장기 투자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듯이 이런 암호화폐들 중에서도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을 장기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말씀 중에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맥시 네, 얘기해 맥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 재산을 거의 비트코인에다가 넣는 분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며칠 전에 한 전문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2030 세대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네. 그러니까 부동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예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이미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적인 뭐 50대 60대 분들 자산가분들이 주요 지역을 이미 차지했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이미. 그리고 그걸 산다 해도 막 거기서 또 수익률이 그렇죠. 막 3배 4배 막 이렇게 되기가 이제는 좀 힘든 시대가 됐죠. 냉정하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시선을 이런 뭐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이나 NFT나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라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2030 세대가 듣기에는 이거 너무 뭐 변동성도 크고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저도 그 방송을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이런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100%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 투자는 모두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렇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개념들인 거죠. 근데 제가 제 집을 샀을 때 제가 제 아파트를 사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보다 이제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때 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러게요. 한 100배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선택의 문제에서 만약에 그런 전통 자산과 이런 자산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이 신생 자산들을 수익률에서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웅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득권의 자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통적인 자산들은 이미 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수요라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자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생 자산들은 지금이 시작 단계이고 너무나 많은 돈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을 다 합쳐봤자 세계 자산 시장에 아직 1%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여력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진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빨리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 빨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재산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신생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데 만약에 내가 좀 가진 재산이 좀 있고 만약에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디지털 자산에만 100%또 투자를 하는 거는 약간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자산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그런 지혜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에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돈들을. 근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은 유지를 하는 거죠. 그 테슬라 그때. 그렇죠. 저는 테슬라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단일 종목으로는 사실은 좀 비중이 많이 크죠. 그래서 그것도 제 나름의 어떤 투자 전략인 거고 그만큼 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암호화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게는 5%, 많게는 20%, 요 정도 선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한 그 정도에서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쵸.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그 구체적인 라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5% 10% 정도로만 10% 처음에 하셔야 되고, 근데 뭐 확고한 믿음이 생긴 분들은 뭐 재산을 거기에 뭐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그 가치 투자의 대가이신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굉장히 비판하신 적이 있거든요. 분산 투자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공부가 되어 있고 이 가능성을 뭐 정말 확실하게 봤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죠. 그거는 결국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의 뭐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 스승님이라고 하는 찰리 먼거 네. 그분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비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참 이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분의 뭐 오른팔이라고 해야 되나 스승님이라고 하는 찰리 먼거 네. 그분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비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참 근데 제가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이 암호화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게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예요. 워런 버핏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찰리 먼거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그 외국 분들이 원래 또 비유에 능하시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성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백해무익한 거죠. 성병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멸한다라고까지 표현하셨거든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고민이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고 수위로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 회사가 최근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최근에 뭐 했어요? 최근에 이분들이 그렇게 디지털 자산을 비판했는데 이 브라질에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디지털 은행이 있거든요. 누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1조 넘게 투자하셨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산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했지만 왜냐하면 이런 기반의 디지털 은행 그것도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아무리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그분들의 시선이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월가의 그런 어떤 꼼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보라고. 행동을 봐야 되죠. 말은 너무나 쉬운 거죠.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맞아요. 거지만 그 1조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인프라들을 동원해서 많은 리서치를 하고 그런 관찰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 CEO인데 그분도 또 비유에 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비트코인에 투자라는 거는 이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 또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셨던 분이 요즘에 많이 태도가 달라지셨고 JP 모건이 이제 부자들을 위한 이 펀드들도 막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이 디센트럴 랜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메타버스 부동산에 사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역사상 최초로 은행 라운지를 만드셨어요. 만들었어요. JP 모건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금융업이나 은행업의 기반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또 어떤 일종의 선포와도 같은 거죠. 그건 다 디지털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보면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진짜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진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진짜 그 돈이 향하는 그것을 예의주시해야겠네요. 네네. 진짜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이 결국은 막 얘기를 해도 결국 돈 넣는 게 그쵸. 자기가 최종으로 좋게 보는 곳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네요. 혹시 저자님께서 앞으로 좀 내다보시면서 암호화폐 쪽에서 이런 뭐 이렇게 예상되는 주요 흐름 같은 거, 이슈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이건 이제 좀 굉장히 좀 거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안전한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성이나 어떤 탈중앙화 보안성 같은 게 가장 높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매입을 한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성장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그와 더불어서 상승도 크게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했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서 가장 부각될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웹 3.0이라는 큰 흐름, 큰 그릇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웹 3.0을 기반으로 해서 막 NFT가 올해도 계속해서 부흥을 할 거잖아요. NFT가 지금까지는 뭐 PFP에 집중이 돼 있었죠. 뭐 원숭이 이미지도 있고 뭐 메타콩즈라든지 아니면 뭐 크립토 펑크 같은 그런 PFP에 집중이 돼 있었다면 올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굉장히 많은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하게 되고 패션과도 결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계속해서 또 NFT가 크게 부흥을 하겠죠. 그리고 다오라는 개념들, 탈중앙화 조직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의 형태를 계속 바꿔가는 그런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디파이라는 게 원래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담보대출 위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DID라고 있거든요. 또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Decentralized Identifier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개인의 이제 신용들도 추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개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프로토콜에 의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도들도 되고 있어요. 이게 올림퍼스 다오라고 되게 또 유명하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디파이 2.0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화들의 방향성을 봤을 때 이더리움은 정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더리움을 저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을 보고 너무 그렇게 사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떤 객관적인 뭐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를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투자법을 뭐 반반 아니면 뭐 금액을 맞추거나 개수를 맞추거나 뭐 그런 그렇죠. 게 있더라고요. 네네. 투자법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게 가장 지금 시점에서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뭐 오늘 방송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거네요. 그렇죠. 미래가 굉장히 밝죠. 예, 과정에서는 조금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는 정해져 있다.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래서 좀 약간 댓글에서 또 나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너무 또 좋은 측면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이 산업을 그냥 배제하고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어려운 시대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시대의 일정 부분은 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투자는 한번 해보시되 대신에 내 자산을 좀 잘 조정해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자님 오늘도 너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세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좀 끝으로 네.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일단 제가 드릴 말씀들을 굉장히 좀 반복해서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뭐 자산 배분부터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들을 오늘 가장 많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알트코인 얘기도 좀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알트코인 얘기는 제가 또 조금 더 또 다음 기회에 또 출연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들이 조금 더 하나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카르다노 코인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디파이의 미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미래이기도 한데 그 미래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찾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뭐 스텔라 루멘 같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 외에도 아프리카를 뭔가 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나름의 또 의문점, 왜 이렇게 이분들은 이런 인사이트를 내놓으실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좀 많이 좀 해결이 되는 것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 기반 인프라들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호화폐 거래는 그냥 인터넷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금융이 굉장히 낙후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금융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뭐 한 5, 60%보다도 훨씬 많으실 거예요.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금융의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 은행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엄청나게 기관 산업으로서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산업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맞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인터넷 가는 건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니까 우크라이나 그 통신부 장관이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스타링크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채널을 개통하겠다고 한 거죠. 활성화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를 통한 우크라이나 기부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진짜요?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120억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뭐 70억, 80억. 그리고 대박이다. 한국의 카카오에서도 뭐 40억. 근데 그보다 지금 이건 제가 며칠 전에 본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냥 개인들이 개인 지갑으로 쏴준 거예요. 그냥 인터넷만 되니까 국제 송금의 벽도 다 무너뜨린 거죠. 스위프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위프트를 하려고 했으면 은행을 거쳐야 되고 3, 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갈 텐데 그런 거 없이 다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스타링크에서 인터넷을 활성화시켜 주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세계가 진화하는 속도나 이 가능성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구나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 자산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점은 어차피 너무나 투자적인 관점인데 그런 걸 잠시만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 산업이 발전할 것이냐 발전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모든 정황들이 이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방향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는 이 자산 자체를 너무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면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또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적인 거 수익률 이런 관점에서 너무 거기만 집중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렇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도움이 된 거는 결국은 암호화폐였던 거예요. 너무나 그렇구나. 이거는 달러도 하지 못한 일이고 결국은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데 암호화폐가 큰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의 가치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보통 이렇게 선의가 또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인 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으로 추상적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적인 그런 거. 그리고 막 여기서 거기에 도와주려고 해도 너무 그 단계마다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하게 되는 마음이 그렇죠. 뜨거워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고 한 거예요. 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도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개인 지갑으로 우크라이나에 송금했다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나 휴머니즘적이고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큰 가치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 거죠. 네. 마지막에 이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진짜 물론 제가 더 공부를 더 많이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 마음이 마지막에 뜨거워지는 이게 겸비된 양쪽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되게 묘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게 보여주셔서 또 투자자로 이제 변신을 하신 거니까 이제 더 많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모든 투자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꼭 자신의 그 개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시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또 이 암호화폐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꼭 이 그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도 될까요?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의 저자이신 박종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